혼자 있는 것이 두렵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홀로 견뎌내며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되어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1801년 정약용은 신유사옥으로 인해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강진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그에게 그것은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친구들과 멀어지고 명예와 권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던 그 즐거움이 간절히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놀라운 선물을 깨달은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비롯한 500여 권의 방대한 저작을 완성했습니다. 만약 그가 서울에 남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매일 관직의 업무에 시달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 쓰고 정치적 갈등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과연 이런 위대한 저작들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진리가 보인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끊임없이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그들의 평가를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오직 자신과의 대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고 메신저를 열면 쉴 새 없이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집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이 사라졌을 때 당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몇 권의 책과 붓, 그리고 종이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정약용은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만나야 했고 관리들과 회의를 해야 했고 상소문을 써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란 없었습니다.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배지에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독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홀로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독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시간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자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읽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글을 썼습니다. 저녁이 되면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서 벗어난 자유, 사회의 압력에서 벗어난 자유였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쓴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가면을 벗을 수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연기를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고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자신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슬프면 슬퍼하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외로우면 외로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자신의 생각을 검열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합니다. SNS를 확인하고 메시지에 답장하고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합니다. 혼자 있는 순간을 채우기 위해 온갖 것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으면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바쁘게 살면서 외면했던 문제들, 피해왔던 고민들, 해결하지 못한 갈등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과 철저하게 마주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처지에 놓였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통해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독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도 보이고 추한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짜 자신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합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축복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단절에서 오는 결핍감이지만 고독은 자신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것이지만 고독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으며 옛 성현들과 대화했고 글을 쓰며 미래의 독자들과 대화했습니다. 혼자 있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핸드폰을 끄고 TV를 끄고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자신과만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약용이 서울에서 살던 시절,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상사도 있었고, 동료도 있었고, 부하도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많았고, 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들이 모두 진실했을까요? 정약용이 권력을 잃고 유배를 떠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도, 의리를 맹세하던 동료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환심을 살 필요도 없었고 누구에게 좋은 인상을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치적 계산을 할 필요도 없었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면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되찾는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항상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기대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즐거운 척해야 합니다. 설령 기분이 안 좋아도 웃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설령 자신이 없어도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든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설령 불안해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역할을 연기하느라 지쳐갑니다. 진짜 자신은 어디에도 없고 오직 가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그 모든 가면을 벗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으로 있으면 됐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냈고 슬프면 울었고 기쁘면 웃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관계를 만듭니다. SNS 친구를 늘리고 모임에 참석하고 약속을 잡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관계 속에서 정작 자신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람들로부터의 자유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들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건강한 태도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진실할 수 없습니다. 가면과 가면이 만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찾은 후에 맺는 관계는 다릅니다. 진짜 자신이 진짜 상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만이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그 관계들은 권력이나 이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수백 명의 SNS 친구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진정한 친구는 없습니다. 매일 수십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정작 깊은 대화는 하지 못합니다. 관계의 양은 많지만 질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들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찾으십시오. 그런 후에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관계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수백 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몇 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가치 있습니다. 정약용은 또한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을 다하되 사람에게 의지하지는 마라.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것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칭찬에 기뻐하지도 말고 그들의 비난에 상처받지도 마십시오. 그들의 평가는 그들의 관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떳떳한가입니다.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목민심서는 지방관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담은 책으로 48권에 달합니다. 경세유표는 국가제도 개혁안을 담은 책으로 40권에 이릅니다. 흠음신서는 형법과 소송에 관한 책으로 30권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만약 그가 서울에서 바쁜 관직 생활을 계속했다면 이런 방대한 저작들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매일 회의에 참석하고 상소문을 작성하고 사람들을 만나느라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유배라는 고독한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기에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고독은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 고독해야만 진정으로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들은 대부분 고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고독 속에서 교향곡 9번을 작곡했습니다. 반 고흐는 정신병원의 고독 속에서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습니다. 왜 고독이 창조적일까요? 고독 속에서 우리는 깊이 사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피상적인 대화만 오갈 뿐입니다. 날씨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누군가에 대한 험담 등이 대부분입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생각하고 글을 쓰며 정리하고 명상하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사고 과정을 통해 진정한 창조가 일어납니다. 정약용은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었습니다. 유교 경전을 읽고 역사서를 읽고 제도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여백에 메모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글을 썼습니다. 아침에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붓을 들면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산책을 했습니다. 강진의 아름다운 자연을 거닐며 낮 동안 쓴 글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혼자 걷는 시간이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밤에는 다시 책을 읽거나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며 교육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몇 안 되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보내며 그는 엄청난 양의 저작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SNS를 들여다봅니다.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생산적인 일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낭비된 시간들이 쌓이면 인생도 낭비됩니다. 정약용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좋은 책을 읽으면 옛 성현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제대로 읽으면 당신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글을 쓰십시오. 일기를 쓰든 에세이를 쓰든 소설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생각이 정리됩니다. 막연했던 생각들이 구체화됩니다. 글쓰기는 사고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악기를 배우든 그림을 그리든 코딩을 배우든 상관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무언가를 배우십시오. 처음에는 서툴지만 꾸준히 하면 실력이 늘어갑니다. 1년 후에 당신은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운동을 하십시오.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습니다. 조깅을 하든 요가를 하든 근력 운동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정약용도 매일 산책을 하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명상을 하십시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냥 흘러가게 두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명상은 정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정약용은 18년의 고독한 시간을 통해 영원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 생활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은 내면의 평화였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 그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왕의 마음에 들어야 했고 정치적 라이벌들을 경계해야 했고 상사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유배지에서는 달랐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기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걱정하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걱정하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는 걱정이 없다.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가진 것을 잃을까봐 생기는 것입니다. 돈을 잃을까봐, 지위를 잃을까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가진 것이 없다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원합니다. 하지만 얻으면 얻을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유의 역설입니다. 정약용은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옷 몇 벌과 책 몇 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입을 옷이 있고 읽을 책이 있고 쓸 종이와 붓이 있으면 됐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가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욕심이 없으니 실망도 없었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좌절도 없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니 열등감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지를 비교합니다. 이런 비교가 불행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비교입니다. 성장을 위한 비교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정약용은 또한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고 마음이 시끄러우면 세상이 시끄럽다.
평화는 외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상태에 달린 것입니다. 산속 깊은 곳에 혼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평화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을 가꾸십시오.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자연을 감상하십시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일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산을 바라보고 강물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산은 그저 거기에 있었고 강물은 조용히 흘렀고 나무는 묵묵히 자랐습니다. 자연에게서 배우십시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룹니다. 씨앗은 천천히 싹을 틔우고 나무는 천천히 자라고 계절은 천천히 바뀝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빠름을 강요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승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속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빨리 타오르는 불은 빨리 꺼집니다. 천천히 타오르는 불이 오래갑니다. 정약용처럼 느리게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삶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천천히 꾸준히 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슬퍼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정약용은 고독을 즐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독이 주는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리워질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첫째, 그는 좋은 책을 벗삼았습니다. 책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언제든지 당신과 함께 있어주고 지혜를 나눠주고 위로해줍니다. 정약용은 수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유교 경전, 역사서, 철학서, 시집 등을 두루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그는 옛 성현들과 대화했습니다. 공자와 맹자, 주자와 왕양명이 그의 친구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책을 통해 그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민을 공감하고 그들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둘째, 그는 글쓰기를 즐겼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종이 위에 펼쳐놓으면 그것들이 구체화됩니다. 막연했던 것이 명확해지고 혼란스러웠던 것이 정리됩니다. 정약용은 거의 매일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학문적인 논문을 쓰고 때로는 정책 제안서를 쓰고 때로는 시를 쓰고 때로는 편지를 썼습니다. 글쓰기는 그에게 즐거움이었습니다. 붓을 들면 생각이 흘러나왔고 그것을 글로 옮기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셋째, 그는 자연을 즐겼습니다. 강진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산과 강과 바다가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자주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을 오르고 강변을 걷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그는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꽃잎에 맺힌 이슬, 나뭇가지에 앉은 새, 물 위를 흐르는 구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그는 단순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하고 잠자리에 드는 단순한 일상이 그에게는 소중했습니다. 화려한 것이 없어도 평화로웠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극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영화, 신나는 음악, 스릴 있는 게임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극들은 일시적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주지만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누린 즐거움은 지속적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 글을 쓰는 즐거움, 자연을 감상하는 즐거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다섯째, 그는 배우는 것을 즐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는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젊게 만들었습니다. 배우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호기심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신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배우기를 멈춥니다.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귀찮다고 여깁니다.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그는 여전히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계속 배웠습니다. 이런 태도가 그를 위대한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무언가를 배우십시오.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새로운 악기를 배우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상관없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것, 어제 못했던 것을 오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섯째, 그는 생각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사고했습니다. 왜 그런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가를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사고 과정이 그의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답을 찾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모든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의 답입니다.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생각하십시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 과정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고독을 즐기는 법을 완전히 터득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나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그는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혼자가 되어야 비로소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정작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은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핸드폰을 끄고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오직 자신과만 있으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며칠이 지나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면 그 시간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고독이라는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일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혼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진짜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의 진짜 모습을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만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방어막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주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18년 유배 생활은 표면적으로는 불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외부적 자유는 잃었지만 내면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육체는 갇혔지만 정신은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 자유로워도 정신적으로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사회의 기대에, 자신의 욕망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독은 그 자유로 가는 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 바쁘게 살면서 자신을 잃어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찾을 것입니까? 정약용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십시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진리가 보인다. 당신도 고요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진리가 보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